자, 이번 시간은 이제 리모델링 시행 등에 관한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 이제 많은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리모델링의 정의에 관한 이슈가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었고, 예, 세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일단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 앞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건 논할 때 15년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이라는 개념은 10년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뜯어 고치는 거죠. 증축이나 대수선을 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시험에는 거의 구성이 안 돼요. 이건 이제 실제 기술상 낼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법조문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 딱 한 가지만 유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계속해서 이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요,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가 되면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고요. 15층 이상이 되면 다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딱 요걸로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자, 요거만 가지고 문제 구성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볼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증축의 범주 여러 가지가 이슈가 될 텐데 바로 지문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볼 이유가 없는 이유가 자, 263페이지 핵심 지문 보시게 되면 기존 14층의 건축물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경우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요걸 답을 뽑았었고요. 그 두 번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해서 요것만 갖고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개념은 이런 식입니다. 원래 증축이라는 게 면적을 넓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건축법에서 증축이라는 것은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규모 차이들이 있고요. 세대수 증가형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시험용으로는 14층, 14계층, 14층 이하가 됐을 때 이 2계층까지 위로 올릴 수 있고 15층 이상이 됐을 때는 3계층까지 늘릴 수가 있다. 이런 식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모델링의 정의에 이어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개념을 볼 텐데 이것도 이제 거의 의미가 없고요. 나중에 우리 정비법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실 주제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기준 등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쉼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공법에서 기준 정한다.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게 될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도 밑에 있는 시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대도시하고요, 대도시가 아닌 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5년마다 재검토하게 됩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무조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만 수립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이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 이게 나중에 정비법을 공부하다 보면 정비기본계획에서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라는 개념이 같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 논의 쟁점 삼아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하게 될 게 리모델링의 절차 등. 리모델링은요,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리모델링은 증축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따르면 증축은 건축의 일부니까 허가 받아야 되고요. 대수선도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동의 요건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동의 요건은 겁나 복잡해요. 그래서 자, 일정한 동의 요건 받고요. 허가 받아서 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뼈대만 잡는 거예요. 숫자를 외울 수도 없고 외워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 리모델링의 주체가 되는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을 받아서 허가 받아야 되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더 복잡한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동의였고 허가 받아서 어떻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안 돼. 너무 복잡해. 그래서 동의 그리고 허가 있으면 어떻다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이걸로 이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 한 번 나왔던 게 동의 의사의 철회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 등은 리모델링 수택지업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는 거.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 그 동의 의사를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아주 어렵게 구성을 했던 게 제출하고 나서 동의 의사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됐어요. 아주 어려웠던 주제. 그러면 이제 이 파트를 가실 때는 지금 이제 쟁점을 정리해 보면 이런 식입니다. 자, 지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14층 이하면 2개 층까지,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두 번째, 리모델링 기본계획 10년 단수립 5년마다 재검토 공통적인 요소고요. 한편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미만의 시, 이걸 우리가 일반 시라고 부르게 될 텐데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만 이걸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요거 이제 사이드 쟁점인데 안전진단이라는 걸 먼저 거쳐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안전진단이 정비법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리모델링 하기 위한 안전진단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자, 우리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에 있어서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에 있어서는 취지가 뭐냐면 이게 노후 불량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 어떻다?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고요. 이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이라는 개념은 이게 절대 무너지지는 않을 정도다라는 게 입증이 됐을 때 리모델링 허가 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틀리는 거야. 그래서 같은 안전진단,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재건축은 다 때려부시고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 맛이 갔어야지 가능하다. 이런 취지고, 이 증축형 리모델링에서 안전진단은 안전했을 때만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 그리고 정말 특이했던 거, 자, 동의허가.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막 외우고 있거든요. 부질없는 짓거리입니다. 왜 외워지지가 않아요? 너무 복잡해서 외워지지가 않고, 동의 요건은 출제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그리고 동의허가 있으면 어떻다?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제 구성을 했냐면, 저 동의의사 철회라고 하는 거. 자, 이걸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여기는 뭐 총 3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교재 264페이지에 관련 기출문제 별 의미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냥 찍기를 유도하는 문제.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뭐 학원 강사도 이런 것들은 구질구질한 내용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에게 공람하는 거 14일 이상 공람해야 되고, 지방의회 의견 듣는 과정 30일에 의견 제시할 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그날 가서 찍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에도 후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는 거의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느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장이 길어지고 이렇게 할수록 자, 괄호넣기 문제가 요즘에 전반적인 새로운 출제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별 의미는 없지만은 아까 10년 단수립 5년마다 재검토 이런 것들도 괄호넣기 문제로 또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단수립 5년마다 재검토, 이게 아마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265페이지. 자, 보니까 증축형 리모델링을 자,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이게 괜찮다, 건물이 멀쩡하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을 때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65페이지 두 번째 박스. 자, 보니까 1번 끄트머리 봅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 지문에 보니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나와 있죠? 지금 뒤만 쓱쓱 보고 있습니다. 문장을 다 외울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지문 보니까 자, 결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4번 지문에 보니까 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 의사를 처리할 수 있다. 요걸 답으로 뽑았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문제인데 이 과정을 디테일하게 외우려고 하면 이건 낭비예요, 낭비. 왜? 이거는 외워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동의, 허가, 일정한 동의, 허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동의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거기서 이제 비우고 가셔야 될 게 뭐라고요? 동의 요건 자체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외운다고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제 답은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동의와 허가, 특히 동의 요건을 주구장창 외우게 됩니다. 동의 요건은 전혀 포인트가 안 돼. 아까 지문 중에 뭐가 있었어? 허가 대신에 신고라고 해서 장난쳤던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 뒤쪽만 싹 보시는 거야. 동의, 허가, 동의, 허가, 동의와 허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다 외운 사람이 놓치기 좋은 거. 자, 바로 한번 동의하면 그걸로 끝장이 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이 동의 의사를 서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동의 의사를 서류할 수 있다.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 허가 신청서 제출한 후에도 동의 의사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해서 그 정도. 그 뒤에 질문 하면 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거의 안 나오는 건데 일단은 지금 주기상 봤던 문제 중에서 아까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들을 때 지방의회 30일까지 의견 제시하고 이거 나올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할 게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요게 아마 그나마 이슈. 그리고 요 주제는 어디에서 정비법에서 정비 기본계획 할 때 겁나 중요한 쟁점으로 삼는 게 10년 단수립 5년마다 재검토.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비교를 해드렸고요. 뒤에 동의허가는 큰 의미는 없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제일 쉬웠던 게 14층 이하 2계층, 15층 이상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놓으니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 실질적으로는 법좀 너무 지저분해서 내기가 되게 힘든 부분.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이 정도로 리모델링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주택상환사채. 이 주택상환사채는 지금까지 8년 기준으로 토탈 2문제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 둘, 자, 2개 내지 3개, 2개 내지 3개만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야. 자, 일단은, 자, 이 주택 건설 재원과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다 이 주제를 배치한 취지가 뭐냐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법, 이런 법이 주택법의 적용 범주가 될 텐데, 이미 본 것처럼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하나의 대표적인 제도가 주택조합 제도가 있게 됩니다. 주택조합 제도라는 것은 집을 직접 지어서 스스로 분양을 받기 위한 지역조합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이 묶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증축과 대수선이라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앞에 문제 중에서 자,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상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하면서 주택상환사채 발행, 이런 것들을 지문으로 구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거, 요것도 우리 집 없는 서민들이 등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주택상환사채. 자, 용어의 정의 보면 사채라고 써 있어요. 회사채의 일종이 되게 된다. 사채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채예요. 회사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리면서 앞으로 뭘 해주겠다? 주택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주택상환사채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뭐라고요? 회사가 야, 돈 좀 빌려줘. 앞으로 뭘로 줄 테니까 주택으로 돌려줄 테니까 이게 주택상환사채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주택조합은요, 회사가 아니야. 회사가 아니라고. 회사는 등록사업자고 토지공사 이 두 가지가 이슈가 되는 거고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조합은 돈 빌려서 주택으로 돌려주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택상환사채,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도 한번 공부하게 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자, 우리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게 어디서 이슈가 되냐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는 개념을 논함에 있어서 지분금융은 지분, 주식을 넘겨주면서 꼭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분금융, 대신 지분권을 준다. 이에 대해서 부채금융이라는 것은 자,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을 자, 부채금융. 그래서 주로 이제 B라고 하는 것을 부채금융으로 외워달라고 그랬었고요. 그때 사이드로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했던 발행 주체는 뭘 해야 된다고요? 결국 나중에 주택으로 이것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물론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택상환사채는 부채금융의 일종. 자, 일단 보니까요. 토지공사 등록사업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금 문제는 이제 토지공사로 다 등록사업자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될 테고, 일단 토지공사 등록사업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등록사업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건 던져주는 지문이고요. 자, 이 과정에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라고 해서 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주택상환사, 주택에 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 소관사무이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출제 이슈는 등록사업자의 특례라고 하는 거. 이 문제로 모든 문제가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 등록사업자는 아까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각종 건설회사를 얘기했었죠. 앞에서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1만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꿈꾸는 자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등록사업자가 됐을 때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다?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어떻다?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출제 이슈. 등록사업자는 그냥 사채를 발행할 수 없고 등록사업자,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어떻다? 이렇게 보증을 받아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답이 됐던 주제는 그 다음 얘기죠. 자, 이게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안에 있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고 쳐가지고요,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등록사업자가요, 자, 돈이 필요해서, 아파트 건설 재원이 필요해서 뭘 한다고? 사채를 발행을 한 상태입니다. 보증까지 받았어요. 근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됐는데 이미 보증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얘가 알아서 책임을 져줄 테고, 또 하나,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기존에 하던 주택건설사업 등은 당연히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딸랑 하나 외울 것 같으면 이거예요. 자, 지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됐을 때, 자,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스토리를 보면 기승전결해서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 답을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사채라고 다시 갑시다. 회사채 일종, 회사, 등록사업자, 토지공사 둘 다 회사 일종이니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이 회사채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게 나중에 어떻다? 주택으로 어떻다? 이 공급을 하는 거다. 해서 사실 주택상환사채는 현재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평촌신도시 건설할 때 한번 쓰였던 제도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 형편 되시는 분들한테 토지공사에서 자, 지금 돈 좀 우리가 주택 건설 재원이 부족하니까 빌려다오. 우리가 앞으로 뭘 주겠다? 주택으로 주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주택상환사채는 뭐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돈 있는 분들한테 내 집 마련, 두 채, 세 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형용화가 됐다. 다만 우리가 그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가 되게 됩니다. 즉 공정률이 40%만 이르러도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걸 후분양 제도로 전환을 하려고 해서 지금 이제 아주 오래전 벌써 한 20년 넘었습니다. 후분양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항상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학개론 파트에서 선분양, 후분양 제도를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 이 방향이라는 게 한 20년 이상 이 후분양 돌리려고 그래. 그래서 후분양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주택 건설 재원이 건설업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도 주택 상환사채가 아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주택으로 결국은 상환을 해야 될 것이다.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 공급 계약 체결까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테고, 그래서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 특이 과일지구, 조정 대상지역 이런 데서 공통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제가 되게 됩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경우,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경우, 다른 세상으로 가시무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다 이때는 양도할 수가 있다. 중도 상환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이건 공통적인 요소예요. 봐볼까요?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 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케이스. 그 다음에 세대원 전 원이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복도 많은 케이스, 세대원 전 원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라고 해서 다른 세상으로 가시무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해서 가십시다. 내가 집을 주택 상환사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김영증권이기 때문에 양도 양수가 제약이 됩니다. 이게 예외적으로 양도 양수가 중도 상환 양도가 가능한 사유라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양도 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걸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양도 양수를 할 수가 있다. 해서 다른 도시,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세상으로 가시는 주택으로 이사 가고자 할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 상환사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발행자에게 중도 상환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할까.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8년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가지고 나왔다고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는 이제 보증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김영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양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문 가지고 먼저 보시고 나서 나머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67페이지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주택 상환세를 발행하려는 사람은 끄트머리 국토부 장관의 267페이지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뭐 큰 의미는 없고요. 2번 지문 주택상환사채 제3자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설명드리고 버릴게요. 자, 지금 거의 안 쓰입니다. 수표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수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수표라는 게 있잖아요. 수표에다 이 뒤에 이서하고 서명해야지 다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인데 신경 끄시기 바랍니다. 왜? 8년 동안 지문 한 번 나오고 다시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답되는 거 외울 기회도 너무 힘들어요. 3번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 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자 지금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자, 몰라도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보증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적 양도를 할 수 있다. 세 가지 주제만 계속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공법을 공부해 가실 때는 이 하나하나의 내용을 외우려고 하거나 의미를 새기려고 하면 작살납니다. 답은 아주 쉽게 뽑아요. 답은 쉽게 뽑고 그다음에 중간에 구질구질한 절차들에서 뭐 기재를 하고 말고는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패스하고 넘어가셔야 돼. 자, 밑에 두 번째 박스 이제 둘 다 중요한 질문 나와 있습니다.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세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중요한 쟁점이죠. 토지공사는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믿을 수 있으니까 등록사업자는 어떻다? 보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상실한다. 틀렸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자, 답이 됐던, 마지막 답이 됐던 주제이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자, 268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검토해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 중도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거는 좀 유치한 문제 패턴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다른 도시 이사, 다른 나라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시면 새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근데 이 문제는 유치하게 세대원 전 원이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대원 일부라고 트랙을 쓰죠. 너무 오래전 문제 패턴이고 유치한 패턴입니다. 1번 세대원이 취약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이슈,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 번째, 세대원의 근무로 인해서 세대원 일부가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다고 이사를 갈 때는 전원이 이사를 가야 된다. 다음 뭐 간단하게 뽑았던 주제. 그리고 요 주제는 사실은 나중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할 때도 다 공통적인 요소야.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시면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 가는 경우. 외에도 나중에 한두 개가 추가가 되게 되는데 바로 다 이사, 불가피한 이사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 주택상환사채 등을 양도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문제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 여러분 교재 26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주택법령상 자 관련 기출문제 24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필수적 의결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일단 답을 몇 번 뽑았어? 3번 뽑아냈죠? 주택상환사채 발행 방법의 변경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자, 지역주택조합은 사채를 발행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 않는다고.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토지공사나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한다고. 지금 이제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아까 268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주택상환사채 중도 해약, 양도 가능한 사유에서 23회 때 이 문제가 나왔다고. 다시, 268페이지에 23회 때, 아니, 회차를 비교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거라고요. 268페이지 때 23회 때 주택상환사채 양도 등에 관한 쟁점이 출제가 됐다고. 이걸 본 출제위원이 그 다음에 출제를 할 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상 이 주제로 연결해버렸다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한다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랑 아무 관련 없다고. 지역주택조합은 돈 모아서 집 지어서 스스로 분양을 받기 위한 제도가 뭐가 되고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되는 거고, 주택상환사채는 돈 좀 꿔달라. 앞으로 몰라주겠다. 주택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주택상환사채 제도로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23회 때는 주택상환사채 이걸 가지고 24회 때는 뜬금없이 지역주택조합 여기다가 달라붙여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기존 23회 때 주택상환사채가 냈네? 그러면 24회 때 똑같은 문제는 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지역 등록사업자고 토지공사가 주택상환세를 발행하니까 뜬금없이 지역주택조합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약간 어렵게 받아들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맥락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몇 개만 외우시게 되면은, 몇 개만 정확하게 외우시게 되면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게 구성을 해준다고 해서 그 정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저축증서라는 개념 하나 볼까요? 자, 이건 내용이 없어요. 입주자 저축증서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등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끊어서 자, 이래 가십시다. 지금 우리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소위 입주자 저축증서, 지금 현행법에서 있는 것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 입주자 저축증서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건설업체에 분양을 하면 뭘 한다? 청약할 때 이거 갖고 가야 돼. 이거 내 집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는 지위증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주택조합원의 지위라고 하는 거 있었죠? 이 주택조합원의 지위.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보신 게 주택
상환사채, 지금 세 개를 묶어서 보는 이유가 이것들이 결국은 뭐다? 주택법에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수단,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 물론 기존의 주택, 이미 새로 짓는 주택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사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내 집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는 지위증서, 우리 주택법에서 세 가지를 문제를 삼는다. 주택조합원의 지위, 두 번째 입주자 저축증서, 세 번째 주택 상환사채,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다? 새 집을 하나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고, 주택 상환사채도 기본적으로 양도양수가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도시, 다른 나라, 다른 세상으로 가신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건 원칙적으로 양도가 안 된다. 이런 의미고, 당연히 입주자 저축증서는 한 사람도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양도 등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게 될 게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얘는 지금 25회 때인가 마지막 구성이 되고 요 근래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주제. 자, 가볼까요? 주택법령상, 자, 내 집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는 지위증서, 주택조합원의 지위 있겠고요. 또 하나가 주택상환사채, 또 하나가 입주자 저축증서. 이런 것은 어떻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등등을 어떻다? 할 수가 없다. 이거 사고 팔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시장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뭐 또는 건물 철거 확인서, 이런 것들도 요거 소위 딱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나와도 답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일한 이주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게 뭐냐면 딱지라고. 근데 이걸 외울 게 아니고 그저 계속 외울 게 뭐야?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조합원의 지위, 주택상환사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이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예외라고 해서 상속을 하거나 저당을 설정한 행위는 어떻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상속, 저당 제외. 그럼 상속이 나오겠어요? 저당이 나오겠어요? 자, 여기 이거 가지고 찍어봐. 상속이 나오겠어? 저당이 나오겠어? 저당이 나와야 되지. 왜? 상속이 앞에 있고 저당이 뒤에 있거든. 이 문제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문제를 막 여러 가지 지위 정서를 딱 깔아놓고 저당만 가지고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 우리는 상속 저당을 이제 외우게 되는데, 저당은 어떻다? 문제 삼지 않는다. 돈 빌리는 건 어떻다?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야. 담보물로 내놓고,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담보물로 내놓고, 자, 이 돈을 빌리는 거, 이런 것은 어떻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세 가지, 주택조합원의 지위, 입주자 저축증서, 또 하나가 지금 주택상환사채, 이런 것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 다 금지가 되게 된다. 그러나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다시 뼈대 잡는 거야. 자, 조합원의 지위, 두 번째 입주자 저축증서, 세 번째 주택상환사채, 이런 것들은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등 다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뭐다? 저당이라는 것은 상속 저당은 어떻다? 문제 삼지 않는다. 해서 바로 문제 가지고 가시는 거야. 자, 출제빈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교재 269페이지 23회 때 나왔던 문제. 자,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주택 상환사채 증여. 당연히 이거 사고 팔 수 없다고 그랬어요. 증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주자 저축증서의 매매 알선이라고 하는 거 안 되고요. 그리고 답은 3번이 되는데, 일단 4번, 시장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그 다음에 5번, 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일한 이주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 문제는 특이했던 문제예요. 그리고 다시는 안 나오고 있는데, 도시개발채권의 양도라고 해서, 이 도시개발채권 얘기는, 자, 도시개발법이라는 데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 좀 빌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채권. 자, 논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도시개발채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어떻다 돈으로 상환을 해주게 됩니다. 주택 마련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 4번, 5번도 소위 딱지라고 해서 내 집 마련과 관련되는 거. 이 문제는 좀 특이한 형태의 문제인데 두 개 저 법을 짬뽕을 한 케이스인데 다시 자. 주택 법령에서 양도, 양수, 알선 등을 금지시키는 지위 증서는 내 집 마련과 관련돼 있는 각종의 지위 증서는 다 양도, 양수, 알선 등이 금지가 되게 된다. 내 집 마련이나 아무 관련 없는 게 도시개발자권. 이 문제는 아주 특이한 문제고 좀 이따가 비교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270페이지 가서 2번 문제, 이게 24회 때 3번 문제가 25회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문제죠. 주택법령상 공급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된 행위가 아닌 것은 3번 저당 나와 있죠? 3번 저당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금지되는 행위,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저당 나와 있죠? 이렇게 뽑는다고. 상속 저당제니까 답이 딱 유형화돼 있어. 지금 이제 25회 때니까 벌써 6년, 7년 전에 나오고 안 나왔는데, 나오면 100% 상속 저당 낼 수밖에 없어요. 그 23회 때 문제가 오바해서 출제를 한 거야. 자, 23회 때 도시개발 채권 관련한 질문. 자, 잠시 위치를 바꿔서 도시개발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나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 가서 108페이지부터 보게 되면 108페이지, 109페이지 가서 자,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108페이지 제일 밑에 줄. 자, 요것도 지금 이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중요 쟁점을 삼고 있으니까 지자체장, 시도지사가 수용 방식 등으로 사업 시행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제도를 뭐라고 합니다. 도시개발채권. 지자체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어떻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출제 이슈라고 설명을 드려서 돈 빌릴 때, 자, 돈 문제는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두 번째 출제 이슈라고 하는 게 상환 5년부터 10년까지 범주 내에서 조례를 정하는 기간이 정해지면 어떻다? 그 기간 도래하면 상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세 번째 출제 이슈, 요즘 한참 이슈 삼는 거,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경우 몰라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마지막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전년.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 지자체장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등을 확보해서 돈을 빌리는 제도, 뭔가 좋은 일 생긴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제도를 도시개발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됐었고요.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까지 범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상환을 받을 수가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물론 중간에 중도 상환할 수 있었고요. 그 외의 쟁점으로서 중도 상환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중도 상환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지금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그래서 다시 원점 돌아왔어요. 이 도시개발 채권하고요, 주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이건 돈 빌려줬다 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양도, 양수, 알선 등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어찌됐든 이게 23회 때 문제 좀 특이했던 주제고요. 정리하면 내 집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는 지위 증서 등에 대해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 모두 다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뭐라? 상속 저당이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법 넘어가면요, 기억을 한번 나실까 모르겠다. 3년 3천 한번 기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3년 3천 개개 있었죠. 개개 직상증투, 시단방위라고 해서 개개 직상증투 시단방의라고 해서 요만큼의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되는데, 그 중에 개공소공과 관련된 건 개개 직상증투 시단까지만 관련되어 있고, 방해라든가 의뢰, 요건 이제 분여회랑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직상증투, 직접 거래, 쌍방들이 금지가 되고요. 증서 등의 중개, 매매 금지가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이런 각종 양도 등에 금지된 이런 증서 등의 지위 등을 알선을 하다 걸리게 되면 3년 3천의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도 이런 행위하게 되면 3년 3천, 우리 벌칙의 시험 포인트는 아닌데 3년 3천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바로 여기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액기업 관련한 주제가 되겠고, 그래서 개개, 직상증투, 시든, 방의라고 하는 거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요 정도가 주연 이슈. 잠시 끌었다가 주택 건설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